전투는 없었다. 그런데 3일 만에 10만 명이 사라졌다. 몽골군 판결 없는 전쟁. 1241년 4월 10일 새벽. 헝가리 동부 모히 평원. 해는 아직 떠오르지 않았고 강가에서 피어오른 안개가 평원을 덮고 있었다. 유럽 기사단은 이 안개를 유리한 조건이라 믿었다. 중무장 기사에게 시야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정면 돌격만으로도 적을 분쇄해 온 존재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전장은 이미 판결이 내려진 법정이었다. 유럽연합군은 약 10만 명. 헝가리 왕 벨로 4세를 중심으로 한 기사단, 독일 폴란드에서 파견된 중기병, 보병과 성직자, 보급 인력까지 포함된 대군이었다. 기록상으로 이 병력은 패배할 수 없는 군대로 평가되었다. 철갑을 두른 기사, 쇠로 감싼 말, 장창 진영, 그리고 신의 이름으로 맹세된 전투. 그들은 숫자를 믿었고 신분을 믿었으며 과거의 승리를 믿었다. 반면 평원 반대편에는 몽골군이 있었다. 약 2만 5천 명. 그들은 깃발을 높이 들지 않았고 북을 울리지도 않았다. 진영은 흩어져 있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조직조차 없어 보였다. 유럽 측 기록관들은 이들을 질서 없는 유목민이라 적었다. 이 첫 기록부터가 사건의 시작이었다. 이 전투는 무기의 충돌이 아니라 정보의 불균형에서 시작된 사건이었다. 유럽 기사단은 몽골군을 관찰하지 않았다. 분석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이미 결론을 내려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질 수 없다. 몽골군은 달랐다. 그들은 싸우기 전에 기록했다. 지형, 강의 깊이, 기사 말의 이동 속도, 보급선의 위치, 야영지의 취약 시간. 이 전쟁은 전투 이전에 이미 수십 번 시뮬레이션 되었다. 유럽 기사단의 진영에서는 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그 회의는 전략 회의가 아니었다. 귀족 간의 서열 문제, 명예로운 선봉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 그리고 이방인에게 겁먹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자만이 오갔다. 그날 밤 몽골군은 불을 피우지 않았다. 유럽군은 대형 횃불을 밝혔다. 법정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첫 번째 정황 증거는 이것이다. 은폐와 노출. 몽골군은 보이지 않으려 했고 유럽군은 보이려 했다. 새벽이 밝아오자 몽골군의 소규모 부대가 움직였다. 정면 돌격은 없었다. 공격도 아니었다. 그들은 일부러 모습을 드러낸 뒤 천천히 후퇴했다. 기마궁수들은 뒤를 보며 화살을 쐈지만 치명타는 아니었다. 이 행동을 본 유럽 기사단의 지휘부는 즉시 판단을 내렸다. 적이 도망친다. 이 순간 판결의 첫 문장이 작성되었다. 기사들은 철갑을 입고 말에 올랐다. 추격 명령이 내려졌다. 북이 울리고 신의 이름이 외쳐졌다. 중기병의 돌격은 평원을 흔들었다. 이 장면은 수세기 동안 유럽이 승리해온 방식 그대로였다. 그러나 몽골군의 후퇴는 패주가 아니었다. 유도였다. 그들은 거리를 계산했고 기사 말의 피로도를 계산했으며 추격 시 진영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 몽골군은 도망치며 흩어졌고 유럽 기사는 추격하며 더 흩어졌다. 이때부터 이 전장은 더 이상 전투가 아니었다.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사건에는 판사가 없었다. 몽골군은 싸우러 오지 않았다. 그들은 해체하러 왔다. 모이 평원에서의 첫날이 지나갔을 때 유럽 기사단은 아직도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고 믿고 있었다. 추격전에서 몇 명이 쓰러졌지만 그들은 이를 전투전 소모전이라 기록했다. 패배라는 단어는 그들의 기록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정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시점에서 이미 첫 번째 죄목은 성립된다. 무지. 그리고
그 무지를 고의로 유지한 죄. 몽골군은 새로운 적이 아니었다. 이미 수년 전부터 동유럽에는 몽골에 대한 보고서가 존재했다. 키예프 루스의 붕괴, 칼카강 전투에서의 전멸, 도시가 아닌 군대 자체가 사라졌다는 증언들. 하지만 이 기록들은 중앙으로 전달되지 않았거나 전달되었더라도 묵살되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유럽 기사단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몽골군의 전술을 비겁함이라 불렀고 후퇴 사격을 야만인의 도주라 해석했다. 전술을 분석해야 할 지점에서 그들은 가치 판단을 내렸다. 이것이 치명적이었다. 몽골군은 싸움을 연구의 연장선으로 보았다. 유럽 기사단은 싸움을 명예의 연장선으로 보았다. 둘 사이에는 물 수 없는 간극이 있었다. 그날 밤 유럽 진영에서는 다시 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논의의 핵심은 전략이 아니었다. 누가 더 많은 공을 세웠는가? 누가 왕의 신임을 얻을 것인가? 누가 다음 돌격의 선봉에 설 것인가였다. 몽골군의 전술에 대한 분석은 단 한 줄도 회의록에 남지 않았다. 반면 몽골군의 회의는 숫자로 이루어졌다. 추격에 나선 기사수, 분산된 간격, 말의 호흡, 보급 마차의 이동 속도. 그들은 싸우지 않고도 적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었다. 법정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두 번째 증거는 이것이다. 정보를 다루는 태도. 몽골군에게 정보는 무기였다. 유럽 기사단에게 정보는 소문에 불과했다. 둘째 날 아침, 몽골군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전날과 동일한 방식이었다. 일부 부대가 접근한 뒤 다시 후퇴했다. 유럽 기사단은 이것을 같은 패턴이라 불렀다. 그러나 그 패턴이 왜 반복되는지는 묻지 않았다. 추격은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더 깊이. 이 시점에서 유럽 기사단의 진영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중기병은 앞서 나갔고 보병과 보급대는 뒤처졌다. 지휘관의 명령은 전달되지 않았고 각 기사단은 자신의 판단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몽골군은 이 순간을 기다렸다. 그들은 유럽 기사단이 스스로 흩어지도록 내버려 두었다. 공격하지 않았고 막지도 않았다. 단지 관찰했다. 그리고 기록했다. 이 전쟁은 더 이상 힘의 대결이 아니었다. 학습하는 자와 학습을 거부한 자의 대결이었다. 유럽 기사단은 과거의 승리에 매달렸다. 몽골군은 과거의 전투에서 패턴을 추출했다. 법정의 언어로 말하면 이 차이는 명확하다. 피고는 위험을 인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이 죄는 전장에서 가장 무겁다. 둘째 날이 끝날 무렵 유럽군의 식량은 불안정해졌고 말은 지쳐갔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이 포위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적이 눈앞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몽골군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싸웠다. 유럽 기사단은 보이는 것만을 전쟁이라 믿었다. 이것이 첫 번째 죄가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셋째 날이라고 기록되지만 실제로는 이미 이틀이 지나 있었다. 유럽 기사단은 여전히 결정적 전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전쟁이란 반드시 정면 충돌로 끝나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몽골군에게 전쟁은 그런 형식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전장은 하나의 해부실에 가까웠다. 몽골군은 공격을 시작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공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유럽군은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말은 지쳐 있었고 병사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으며 명령체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첫째 날의 추격, 둘째 날의 반복된 분산. 이 모든 과정은 몽골군이 미리 계산한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셋째 날 새벽, 안개가 다시 평원을 덮었다.
유럽 기사단에게 이것은 또 하나의 신의 보호처럼 보였다. 그러나 몽골군에게 안개는 가림막이 아니라 도구였다. 몽골군은 세 방향에서 동시에 움직였다. 정면은 비워두었고 측면과 후방만을 찔렀다. 그러나 이것조차 대규모 돌격이 아니었다. 소규모 기마부대가 번갈아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그들의 목적은 살상이 아니라 혼란이었다. 유럽군의 기록에 따르면 적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 문장은 전투 보고서로는 무능의 고백에 가깝다. 몽골군은 보이는 곳에서 싸우지 않았다. 그들은 반응이 늦는 지점에서만 나타났다. 이 시점에서 유럽 기사단의 지휘관 중 일부가 전사했다. 그러나 더 치명적인 것은 지휘관의 죽음이 아니라 그 사실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명령은 멈췄고 각 부대는 각자의 판단으로 움직였다. 법정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세 번째 증거는 이것이다. 지휘 체계의 붕괴. 중앙에서 명령을 내리던 구조는 중앙이 사라지자 즉시 마비되었다. 대체 명령을 내릴 체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유럽 기사단은 개인의 용맹에 의존했지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몽골군은 이 순간을 기다렸다. 그들은 일부러 포위를 완성하지 않았다. 도망칠 수 있는 통로를 남겨두었다. 이는 자비가 아니었다. 통로가 있을 때 군대는 가장 빠르게 무너진다. 각자는 살기 위해 흩어지고 군대는 더 이상 군대가 아니게 된다. 셋째 날 정오 무렵 유럽 기사단은 더 이상 집단으로 움직이지 못했다. 전장은 기사들의 시체와 버려진 장비, 쓰러진 말로 가득 찼다. 그러나 이것은 전면 충돌의 결과가 아니었다. 대부분은 도주 중에 발생한 사망이었다. 몽골군은 추격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 추격은 무차별적 학살이 아니었다. 그들은 목표를 분명히 했다. 지휘관, 기수, 보급 책임자, 군대를 유지하게 하는 요소들만을 제거했다. 이 전쟁은 살육이 아니라 기능 제거에 가까웠다. 유럽 기사단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들이 왜 패배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에게 패배란 정면 충돌에서 무너지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날 평원에서는 그런 장면이 존재하지 않았다. 존재했던 것은 침묵뿐이었다. 해가 지고 안개가 걷혔을 때 유럽 기사단은 사라져 있었다. 기록상으로는 전멸이라 적히지만 실제로는 해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군대는 싸우다 죽은 것이 아니라 군대라는 형태를 잃어버린 것이다. 법정은 이 시점에서 판결을 확정한다. 피고는 전투를 요구했으나 사건은 전투의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 몽골군은 전투를 하지 않았다. 그들은 구조를 무너뜨렸다. 그리고 그것은 단 3일이면 충분했다. 전장은 이미 조용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법정의 역할은 총성이 멈춘 뒤에 시작되기 때문이다. 모히 평원의 침묵 속에서 남은 것은 수많은 흔적이었다. 부러진 창, 버려진 방패, 말발굽 자국, 그리고 방향 없이 흩어진 시체들. 이것들은 모두 하나의 질문을 향하고 있었다. 왜 이렇게까지 일방적이었는가? 많은 연대기는 몽골군의 활을 원인으로 기록한다. 사거리가 길었고 기동력이 뛰어났으며 기마궁수의 숙련도가 압도적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설명은 사건의 표면만을 긁고 지나간다. 법정의 관점에서 보면 무기는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몽골군의 진짜 무기는 지휘 구조였다. 몽골군은 거대한 군대를 하나의 덩어리로 움직이지 않았다. 수백 명 단위로 나뉜 부대가 독립적으로 움직였고 동시에 동일한 목적을 향해 행동했다. 각 부대의 지휘관은 상황에 따라
즉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것은 혼란이 아니라 설계된 분산이었다. 유럽 기사단은 정반대였다. 명령은 위에서 아래로만 흘렀다. 왕과 대귀족, 고위 성직자가 판단을 내리고 그 명령이 기사들에게 전달되는 구조였다. 이 구조는 평상시에는 위험을 보장했지만 전장에서는 치명적인 지연을 낳았다. 몽골군은 그 지연을 정확히 노렸다. 그들은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는 시간을 계산했다. 신호가 전달되는 거리, 깃발과 전령의 이동 속도, 혼란 속에서 명령이 왜곡될 가능성, 이 모든 요소가 전술의 일부였다. 법정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네 번째 증거는 이것이다. 시간에 대한 이해. 몽골군은 시간을 사용했고 유럽 기사단은 시간에 끌려다녔다. 또 하나의 진짜 무기는 정보의 순환이었다. 몽골군은 정찰을 전투만큼 중요하게 다뤘다. 싸우지 않는 병사조차 정보 전달이라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정보는 즉시 공유되었고 수정되었으며 다시 배포되었다. 반면 유럽 기사단의 정보는 단절되어 있었다. 전령은 잡히거나 길을 잃었고 보고서는 늦었으며 상황은 이미 바뀐 뒤에야 전달되었다. 그들이 받은 정보는 늘 과거의 것이었다. 이 차이는 전투가 아니라 시스템의 차이였다. 몽골군의 병사는 왜 싸우는지를 알고 있었다. 자신의 위치, 임무, 철수 시점까지 명확했다. 반면 유럽 기사단의 병사는 왜 추격하는지도 언제 멈춰야 하는지도 알지 못했다. 명령은 있었지만 설명은 없었다. 법정 언어로 표현하면 이것이다. 피고의 조직은 비상 상황에서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몽골군은 공포를 이용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측 불가능성을 이용했다. 언제 나타날지, 어디서 사라질지 알 수 없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유럽 기사단은 끊임없이 긴장 상태에 놓였고 체력과 집중력을 소모했다. 이것이 세 번째 진짜 무기였다. 심리적 마모. 전쟁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아니다. 싸울 수 없게 만드는 과정이다. 몽골군은 이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모히 평원의 사건은 이를 증명한다. 전투가 끝났을 때 몽골군의 손실은 제한적이었다. 그들은 무리하지 않았고 필요 이상의 충돌을 피했다. 반면 유럽 기사단은 스스로를 소진시켰다. 법정은 이 시점에서 결론에 다가간다. 몽골군이 강했던 이유는 더 날카로운 무기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은 더 나은 구조를 가졌기 때문이었다. 이 구조 앞에서 개인의 용맹과 신앙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마지막 판결을 향해 나아간다. 전투가 끝난 뒤에도 법정은 한동안 침묵했다. 이 사건은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기록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남아있는 것은 숫자와 흔적,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구조적 사실뿐이었다. 찰르리 41년 모히 평원 3일 유럽 기사단 약 10만 명, 몽골군 약 2만 5천 명. 이 숫자는 결과를 설명하지 않는다. 설명해야 할 것은 과정이다. 법정은 먼저 전쟁의 형식을 검토한다. 이 사건에서 전면전은 단 한 차례도 성립되지 않았다. 대규모 정면 충돌, 결정적 돌격, 승패를 가르는 단일 순간은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관측된 것은 반복되는 추격, 분산, 고립, 그리고 소멸이었다. 이는 전투가 아니라 해체 절차였다. 유럽 기사단은 끝까지 결정적 전투를 기다렸다. 그러나 몽골군은 그 전제를 부정했다. 그들은 싸우지 않아도 무너질 수 있는 구조를 상대로 싸우지 않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 선택은 우연이 아니었다. 계획이었고 계산이었으며 체계였다.
법정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정한다. 첫째, 피고는 적을 분석하지 않았다. 몽골군의 전술은 이미 여러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관측되었다. 후퇴 사격, 유인, 야간 기동, 보급 차단. 그러나 유럽 기사단은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정보를 신뢰할 가치 없는 소문으로 치부했다. 둘째, 피고는 구조를 바꾸지 않았다. 지휘 체계는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었고 현장 판단 권한은 부여되지 않았다. 지휘관이 쓰러지자 군대는 즉시 기능을 상실했다. 이는 개인의 용맹으로 보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셋째, 피고는 시간과 정보를 통제하지 못했다. 몽골군은 시간의 흐름을 무기로 삼았고 정보의 순환을 생명선으로 유지했다. 반면 유럽 기사단은 항상 늦은 정보를 받았고 그마저도 왜곡된 상태였다. 넷째, 피고는 전쟁을 신앙과 명예의 문제로 오인했다. 그러나 전쟁은 신념이 아니라 시스템의 충돌이다.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순간 신앙은 병사를 움직이지 못한다. 이 네 가지 사실은 각각 독립적인 죄가 아니다. 서로 연결된 하나의 구조적 유죄다. 법정은 마지막으로 몽골군의 행위를 검토한다. 몽골군은 무차별 학살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들은 군대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 지휘관, 보급, 통신, 사기, 만을 제거했다. 이는 잔혹함이 아니라 목적의 명확성에 가까웠다. 그 결과 유럽 기사단은 싸울 기회를 잃었다. 싸우지 못한 군대는 더 이상 군대가 아니다. 판결은 이 지점에서 내려진다. 본 법정은 모의 평원의 사건을 패배가 아닌 자기 붕괴로 규정한다. 유럽 기사단은 몽골군에게 패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변화하지 않기로 선택했고 그 선택의 결과를 감당하지 못했을 뿐이다. 이 판결은 특정 시대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전쟁의 형식이 바뀌어도 조직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학습하지 않는 조직, 구조를 점검하지 않는 권력, 과거의 승리에 안주하는 체계는 언제든 같은 결말을 맞이한다. 모의 평원에는 승리의 기념비가 세워지지 않았다. 몽골군은 이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이 사건은 특별한 전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럽의 기록에는 이 전투가 길게 남았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질문을 남겼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이렇게 무너졌는가? 법정은 그 질문에 답했다. 그리고 판결문을 닫는다. 이 사건에는 영웅도 악마도 없다. 있었던 것은 단 하나의 진실뿐이다. 군대는 패배하지 않는다. 구조가 먼저 무너질 뿐이다. 판결 종료.